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190페이지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 부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의미하는데요. 종업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전액 송금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급여, 상여금, 퇴직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급여는 사회통념상 범위 내에서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액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상여금은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송금 인정이 됩니다. 자, 지급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등을 말합니다. 이 규정이 있으면 전액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송금 인정이 됩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에서 규정까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여금과 퇴직금은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지급 규정이 없으면 지급 규정을 보완해야 되겠죠. 보완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임원 퇴직급여에 대한 중간정산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원래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임원들이 아닌 직원들한테는 중간정산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중간정산이 있는데, 임원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은 그 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중간정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즉 1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원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포함해 갖고 3개월 이상 질병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정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세 번째 있는 천재지변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할 때, 요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사유가 아닌 경우에 미리 퇴직금을 가져가게 되면 전부 다 가지급금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 구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법인세법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규정에 따라서 1억 원을 지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1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세법 기준으로 가서 법인세법에서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럼 7천만 원까지는 비용 인정되겠지만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되겠죠. 송금 불산입 되면서 이 부분은 상여 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상여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소득세법으로 넘어오면 소득세법에서 한도를 계산하면 5천만 원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과 2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한도 계산하는 것과 소득세법에서 한도 계산하는 규정의 차이가 뭐냐?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구분입니다. 과세소득 구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거냐,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인세법에서 한도 계산하는 부분은, 요 부분은 손익인식 문제입니다. 손익인식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는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규정이기 때문에 가끔씩 법인세법의 한도 초과 금액하고 소득세법의 한도 초과 금액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의 계산과 관련해서 법인세법 규정을 보게 되면, 자,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액, 아까 예를 들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 1억 원이 되겠죠. 1억 원이고요. 세법상 한도는 정관 또 및 위임에 의한 주총 결의 규정,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규정,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건속연수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7천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7천만 원. 그러면 초과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3천만 원이 나오죠. 3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송금 물산입 상여 처분한다. 요 규정입니다. 그죠? 요게 법인세법의 규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에 대한 규정을 보면 한도 초과 관련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된 퇴직금 중에 12년 1월 1일 이후 해당되는 퇴직금, 법인세법에서 비용 인정된 퇴직금, 아까 앞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7천만 원이 되겠죠. 자, 7천만 원. 그 다음에 3년 총급의 연평균액 곱하기 10% 곱하기 12년도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건속연수의 3배수. 그 다음에 3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 곱하기 19년도 이후 건속연수의 2배수. 즉 3배수와 2배수로 계산한 한도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예를 든 숫자로 따진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하면 2천만 원이 한도 초과가 나오겠죠. 2천만 원의 한도 초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볼 거냐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요 차이를 계산하는 게 소득세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에 나오는 거든 소득세법이든 또는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나온 한도 초과도 둘 다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둘 다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법인세법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때는 법인세법 규정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 한도 초과 나오는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임원이 퇴직한 후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이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임 후에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이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해줍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다. 현실적인 퇴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퇴직금 지급하더라도 별 문제 없다.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자금 대여 목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게 되면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했던 금액이 송금 불산입 처리되면서 유보 처리가 상여 처분이 일어나든가 하는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돼서 그러니까 유보 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관련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보면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계정이다 보니까 용어가 같다 보니까 보험료에 납부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회계 처리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생기는 겁니다. 자,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수익금액,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법의 입장은 뭐냐면 보험금을 받아가는 수익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세법의 입장은 수익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보험료 납부해야 된다. 납부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납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익자가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법인, 임직원,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법인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자, 다른 경우에 세무처리 어떻게 되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사례의 경우 사례 1번 같은 경우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임직원입니다. 자, 다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수익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법인에서 대신 보험료를 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법인에서 수익자가 돈을 받아갖고 본인이 직접 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내는 건데 다이렉트로 그냥 중간에 생략하고 낸 걸로 인정을 해주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일 때는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직원이 월급으로 받아갖고 본인이 보험회사에다 냈다. 그 과정을 회사에서 직접 보험회사에다 낸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 보장성 보험은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수익자의 근로소득이고요. 단체 보장성 보험은 연보험료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안 봅니다. 자, 7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보장성 보험은 지금 현재 보험료 계산해 보면 연보험료가 70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할 때 보험회사로 돈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2번 같은 경우에 계약자가 법인이고요. 수익자가 법인이다. 수익자와 계약자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돈 내고 내가 돈을 찾아온 거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축성인 경우에 납입했을 때 자산 처리합니다. 은행에다가 저금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금한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자산 처리하고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자산과 상계한 후에 손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장성 보험일 때 보장성 보험은 대부분 화재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의미합니다. 그런 보험일 때 납입할 때 비용 처리합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전부 비용 처리하죠. 그리고 보험금 수령했을 때 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과 관련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뭘까요? 뭘 봐야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험 정권을 보시면 됩니다. 보험 정권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보험 정권을 살펴봤는데 임직원으로 되어 있더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임직원으로 수익자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례 1번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회계 처리하고 세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순간 추가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납세자들이 좀 불만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법인으로 일단 수익자를 변경 처리를 합니다. 변경하는 걸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시고 난 뒤에 법인의 수익자와 계약자가 법인과 동일한 걸로 보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를 변경하는 걸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거에 이미 임직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잘못 처리한 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덮어두는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자 소득 등에 대한 귀속 시기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은 인정이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대부분 인정이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인정이자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교재 같이 보면서 한번 볼까요? 이자 소득과 관련해서 20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금주의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인정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비영업 대금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업 대금 이익인데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 귀속 시기는 이 부분은 법인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법인세를 언제 낼 거냐 하는 문제고요. 지급 시기는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천징수를 언제 할 거냐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가 둘 중에 빠른 날이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빠른 날. 첫 번째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고요. 약정이 없거나 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법인세를 내거나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현금주의의 예외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빠른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자 수익 발생과 이자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대표이사한테 자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법인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와 원천징수는 그러니까 법인세 납부하는 법인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례별로 한번 보시면 약정이 있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조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이 인정이자 상당액보다 오히려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약정을 가정을 하죠. 약정을 12월 31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자를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자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근데 약정이 없거나 지급일 전에 지급받았다. 근데 약정일에 지급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지급받느냐? 2022년 예를 들어서 5월 20날 지급받았다. 이거는 2021년 12월 31일이 약정입니다. 둘 중에 빠른 날, 이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금 실질적으로 못 받았지만 받은 걸로 보고 원천징수도 하고 법인세도 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일에 무조건 약정일에 귀속 시기가 도래하고 지급 시기도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약정일에 이자 지급한 금액, 이자 지급할 예정인 금액하고 인정이자 상당액하고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 계산 미수수익,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을 계상했다면 세부조정이 없고요. 미계상했다면 이자 상당액을 입금산입 유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숫자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500만 원 460입니다. 자, 이 부분이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하죠. 12월 31일이라고 했을 때 미수수익 때 이자 수익 계상했으면 약정일에 이자 수익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무조정 없습니다. 여기에 소득 지급자는 지급 예정자인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계상했다.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수익을 안 잡았기 때문에 입금산입 500 유보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정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미계상했지만 약정일에 이미 귀속시기가 도래했고 지급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는 마찬가지로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대표이사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표이사가 원천징수해야 되고 대표이사가 원천징수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는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느냐? 신고서가 접수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시다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야 되는欄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신고를 하셔도 정상적인 신고로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급명세서도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셔도 정상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이 있는데
약정이 있는데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이 인정이자 상당액보다 오히려 작다라는 겁니다. 작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숫자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300이고 460입니다.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세법에 의한 건 460입니다. 이것도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하죠. 12월 31일인데 돈을 못 받았다. 약정일이 도래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도 해야 되고 귀속시기, 법인세도 납부해야 된다. 자, 300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160만 원 적게 계산이 돼 있죠. 160만 원 적은 금액 입금 산입 상여 처분합니다. 상여 처분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얼마 기준으로 하냐? 300만 원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300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왜? 주기로 한 금액이 3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160만 원 뭐죠? 이자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 주체가 이미 바뀌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계상했다. 미계상했다라고 하면 300만 원에 받기로 한 300만 원은 유보 처리하고요. 자, 아직 금액이 과소한 금액 160만 원은 상여 처분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300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나오는 거고요. 원천징수 의무가 나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누가? 법인이 원천징수하겠죠. 그죠? 법인이 원천징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대표이사,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국법인이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법인에다가 이자를 줍니다. 그때 이자 줄 때 그 대표이사가 원천징수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원천징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관련되는 예규입니다.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25%를 적용해서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납부해 누가? 내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자가 누구죠? 대표이사입니다. 그죠? 대표이사. 대표이사 개인이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약정이 없는 인정이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약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입금불산입 계상한 금액 유보, 입금산입 인정이자 상당액 상여 처분합니다. 자, 미계상했다라고 하면 입금산입 인정이자 상당액 상여로 처분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자 지급자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안 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를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자 지급자가 있을 수가 없죠. 대표이사가 이자 안 주기로 했는데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 요 상여라고 하는 처분이 나오죠. 상여 등에 대한 처분이 나오는데 내국법인이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소득처분 상여라든가 배당이라든가 기타 소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숫자를 넣어서 보게 되면 자, 약정이 없는데 인정이자 460입니다. 자, 계상한 경우에는 차변 미수수익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계상했죠. 미수수익의 과대 계상, 입금불산입 유보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입금산입 인정이자 460만 원 상여 처분을 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 소득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상여 처분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미계상했다,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붕괴가 없습니다. 붕괴가 없는데 세무조정은 입금산입 인정이자 460만 원 상여 처분이 일어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의무는 내국법인이 있습니다. 자, 내국법인이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 법인 간의 이자 지급 시에 원천징수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 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입금에 가산한다.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 당연히 가산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동인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원천징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 지급하면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문제가 소득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예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한번 보면, 자,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일에 이자를 수령했다면 귀속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있고요. 누가? 요건 대표이사가 해야 되겠죠. 대표자가 해야 될 겁니다. 대표자가 해야 될 거고, 약정일에 이자를 미수령했다. 미수령했다라고 하면 약정일과 이자 지급일 중에 빠른 날이기 때문에 약정일입니다. 약정일에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누가? 대표자가. 그죠? 대표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급명세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대표자가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누가? 대표자가. 대표자가 지급을 합니다. 근데 약정이 없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인정이자 입금 산입합니다. 법인이. 그죠? 법인이 입금 산입을 합니다. 그리고 상여 등으로 처분하겠죠.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건 누가 원천징수하는 거죠? 내국 법인이. 법인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합니다. 누가? 내국 법인이. 내국 법인이 제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여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분되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처분과 관련해서 인정이자와 관련되는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원천징수 여부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201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반영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용들을 조회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조회를 해보면 관련되는 비용 쪽에 가게 되면 자, 임원급여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 중에 재무제표에 반영된 인건비 중에 임원에 대한 상여금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급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급 규정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법인 조정에 가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송금 불사립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5천만 원 상여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원 퇴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 그래서 1년간 총급여 1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속연수 5년 9개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년 9개월로 계산을 하면 5,750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액이 나옵니다. 1억 원 중에 5,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4,250만 원은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금액으로 해서 상여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여 처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상여 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 관리하는 법인에 또는 회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을 보완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무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조정하기 이전에 규정을 보완하는 것도 미리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넘어가셔 갖고 205페이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페이지에 보면 205페이지가 아니고요. 205페이지 관련되는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렸고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자,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그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해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시기 관련되는 부분 제가 다 적어서 앞에서 설명은 드렸고 그 원천징수 시기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를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고 법인세 신고일에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 소득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인 거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9페이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가 익년 3월 31일이다. 만기 이자 수익도 함께 지급되며 당해 연도 12월 31일자에 이자 수익 기간 계산에서 345만 9천 원을 미수 수익 때 이자 수익 계상했다라는 겁니다. 이자 수익은 분명히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올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 345만 9천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합계잔액시산표 즉 재무상태표를 통해 갖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미수수익에 대한 부분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당좌자산에 미수수익이 계상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미수수익 금액은 확인을 해보시면 기간 미경과 이자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전액 다 입금불산입 유보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 미경과분이기 때문에. 근데 인정이자 비영업 대금 이익에 해당이 될 때는 약정일과 그 다음에 실제 지급일 중에 빠른 날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 관련되는 부분 미수이자 기간경과분 인식된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된 것들은 무조건 입금불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인정이자 관련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